선후포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중권이고요. 저는 금태섭입니다. 공경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없이 지금 양당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홍 대전이 지금 한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이 경선,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할까요?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 화천대유 사건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치인이라면은 지면 다 슬프더라도 어쨌든 원팀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큰 불똥이 튀면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후보가 교체된 적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데 후보 교체론이 나왔던 적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가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 특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밀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 후보 교체론을 대세로 만들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땐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잖아요. 네. 굉장히 흔들렸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야당 후보 그렇죠. 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기느냐 마느냐 이기느냐 중요한 게 의미가 아니고. 전혀 없고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선 중이고 후보가 확정됐으면은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컨벤션 효과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라는 요 문제고 사실 중도층은 상당히 냉담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만약에 저쪽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얻어가지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던 말이 이제 경선이 끝나면 바로 중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좀 영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도 확장. 어차피 국힘 쪽하고 붙어야 되는데 국힘 쪽에도 이제 경선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후보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민주당 인사나 민주당 쪽하고 친한 사람들 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상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중도 확장을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이제 화천대유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붙드는 게 더 급선무거든요. 진짜 후보 교체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그 확장이 늦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야당 후보한테 이렇게 지지율이 처지면 또 교체론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였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대응이다라는 게 무능하거나 아니면 부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무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털고 가야 되는데 지금 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유능합니다. 청렴합니다. 이걸로 가는데 이게 이제 중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뭔 소리야. 적반하장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예를 들어서 영입 제안을 받는 중도층 인사가 있다면 보통은 자기가 이제 영입돼 가서 어떻게 도움도 주고 이미지도 좋게 함으로써 이제 공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조금 상징적인 인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영입 제안을 해도 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원팀이 될까 이런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합류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원팀 아니라 따로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면 탈당한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캠프 사이에 싸움이라는 게 전례 없이 격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지 말싸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화천대유가 걸려 있다 보니까. 또 원팀이 이제 그 경선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털고 간다고 하더라도 원팀으로 묶이기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수사 진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 이게 그 휴대폰도 제대로 압수하지 못한 검찰이 이기는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이 대장동 사태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낙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팀이다 이렇게 가면 민주당 전체가 폭망하는 상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문화 자체가 또 요새는 원팀이 되기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대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쪽을 결정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너무 공격했다고. 지금 이낙연 캠프랑 이재명 캠프가 너무 세게 붙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은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내부의 적, 내부 총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라서 원팀 되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야당의 경우에는 야당 경선 얘기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협력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민주당은 2017년 때는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굉장히 억울해 했거든요. 경선 때는 경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되고 나서는 열심히 밀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친문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들의 상당수는 차라리 국힘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돼도 국힘을 찍을까요? 그런 분들이? 홍준표는 찍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좀 찍어줄 수도 있어도 윤석열은 찍어주지 않겠지만 아니 근데 이제 투표를 포기한 저쪽을 찍지는 않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원팀이 되려면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도 주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저놈은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서른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막 그러셨었는데 서른 의원을 그 불러다가 무슨 본부장을 시킨다든가 할 경우에 지지층에서 가만히 있을지. 예, 저는 그런 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이 합리적이다라면 당원들이 따랐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매여 있거든요. 그들에게 구속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이 강성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내부 총질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해경궁 김씨인가 해가지고 고발당하고 말하자면 저 문재인을 공격한 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전해철 지금 행자부 장관이셨던 그 캠프와 거기하고 연결된 사람들 싸웠고 뭐 저기 저 하여튼 변호사 중에도 있고 국힘 쪽에서 공격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그때 민주당 그 시점에서는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재적인 차기 후보니까 민주당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그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되게 지금 돌아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정열 변호사가 그때 고소고발하고 그랬잖아요. 그 해경궁 공격하고 그 트위터에서 광고도 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고발인을 모집했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가 물어보면 소위 말하는 극렬 친문은 3,000명 정도 된다. 거기 고발장에 서명한 사람들. 근데 하여튼 그 기억이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남경필 찍자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들 그랬었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제가 최근에 잘 못 들었다가 최근에 이재선 형님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 통화하는 거를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 그 이름 블로그에 무슨 댓글 달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그 부인이 김혜경 여사가 내 걸로 다른 거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짧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 사건 자체도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진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되게 너무 이상했고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러나? 근데 내가 좀 옹호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되게 옹호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증거는 아직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캠프에서 그걸 공유한 것 같다. 그 계정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
그분이 쓴 것 같은 글들이 있거든. 글쎄 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악회 평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어디 가가지고 연주회를 하는데 연주회 평을 하는데 이건 전공자 아니면 하기 힘든 거거든. 내가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음악 네,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도 썼구나 라는 걸 좀 알았는데 네. 뭐 어쨌든 그게 이제 화학적 결합은 하기 힘들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거나 이러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윤홍 대전인데 사실 1차 경선이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인데 이거 가지고 뭐 싸움이 많은데 일단은 뭐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뭐 듣자 하니까 여론조사하고 뭐 당원조사인데 아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로 좀 올랐지만은 당원조사에서는 약간 의미심장한 네. 차이로 좀 오히려 벌어졌다. 이것은 뭐냐면은 윤석열의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결집한다. 당원들이 지금 결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공식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그 원희룡 후보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심을 하거든요. 네. 하태경 후보가 좀 약간 거칠고 이렇게 무례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만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황교안 후보가 올라왔다면 이 국힘당의 그 4강 토론이 이게 볼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볼만했나? 그래도 그냥 황교안은 평가해요. 이번에 딱 끝나니까 이것도 부정이 되잖아. 일관성이 일관성은 내가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은 내가 평가한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부정선거 얘기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보수 쪽들은 진짜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하니까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 사람들을 내보낸 겁니다. 그 시점에 뭐 황교안, 나경원 해가지고 이제 강성으로 나갔는데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 쪽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잘 안 된다. 그 생각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국힘에서 볼 때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 이제 황교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오래 있던 사람인데 정말 국힘의 승리가 아주 확실하다면 민주당이 정말 지지율도 낮고 하다면 이제 보수 쪽에서 강성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수 쪽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선거가 박빙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져서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보수 쪽에서도 이제 뭐 이른바 승리 공식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터득했고 지난번 재보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다라는 게 드러난 선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쪽도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건 아닌 게 그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계속되는 실언과 그다음에 실언만이 아니라 실행까지. 왕자는 정말 충격이죠. 여기다 황자를 쓸까? 왕자에 거의 또 그 수염 기신 조사님까지 등장을 해서 네. 이게 두 개가 딱 결부가 되니까 정말 그러니까 대장동 때문에 중도층 상당수가 이쪽을 봤을 텐데 때맞춰 여기서 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보던 국민들이 저거는 정권에서 이제 후보를 공격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러면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기가 뚝 떨어지거든요.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그래도 그 시간에 정권과 맞서 싸웠던 이런 강직함들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미지가 확 구려진 거거든요. 이건 그 장모 얘기는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 그렇죠. 좀 멀 네. 부분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만나기 전이었고 또 그것도 지금 2년 가까이 수사를 하는데 뭐가 나온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장모나 가족과 관련된 비리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있는데 그거에 그 왕자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왕자까지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맞아요. 정법 얘기를 왜 해? 네네. 저는 그 네. 우리나라 선거 특히 대선은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말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지자들끼리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누가 훌륭하지 않냐, 누구는 어떻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가족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이 다 윤석열 후보하고 그 지금 부인이나 이게 만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 입장에서 아니 그거 공격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만나기도 전,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왕자라든지 그 정법 도사인가요? 그분 얘기들은 이건 지지자들이 방어하기가 참 어렵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응을 보면서 캠프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 캠프를 좀 보강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보 본인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요한 토론회에 가면서 뭐 지지자가 써줬건 누가 써줬건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생각을 하면 이걸 해야 되고 거기 그렇게 그런 게 보였다는 데 대해서 첫째로는 본인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캠프 내에서도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캠프 대변인이 방송 나가서 손가락 씻었다고 이런 대응이 나오는 거는 캠프도 문제가 있지만 후보가 좀 더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휴 그래도 뭐 찍어줄까 하다가 이렇게 가려면 또 한마디 실언을 빡 해가지고 탁 돌아왔다가 아휴 그래도 또 민주당 하는 꼴 보고 아이씨 열받아 찍어줄까 하다가 중도층들이 많이 또다시 그럴 것 같아요. 그 대부분 중도층이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재밌는 거 뭐냐 이쯤 되면 그래도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좀 떠야 되잖아요. 네. 뭐 안철수에 대한 재평가가 일부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거 뭐냐면 그전에는 안철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세대 중에서는 제일 정상적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죠. 근데 이제 제3지대가 이렇게 안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2010년, 11년 이때 이후로 거의 10년 이상을 제3지대를 상징했던 게 안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이 있든 과가 있든. 근데 성공을 못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양당보다 더 못한 거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한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는 그 잘못이 그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역사에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은 뒷사람이 그걸 보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길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전혀 다른 데로 이렇게 삼천포로 가시다 보니까 제3의 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그 허망함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다른 한편 이제 김동연 후보인가요? 아직 후보 아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활동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예. 뭐 대선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챙겨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제3지대에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되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 후보는 지지율이 높아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인데 안철수는 한때 지지율 50%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그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지의 그걸 떠나서 지금 아직 안 뜨기 때문에 안 뜨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가 제3지대라든지 거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동연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초청해서.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이 인구의 지금 내가 볼 때는 30%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쪽 딱 보니까 어휴 대장동에다가 막 난리가 나 형수 욕설에다 난리가 나는데 이쪽에서는 왕에다가 막 정법에다가 막 난리가 나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냐. 그러니까 무슨 침도 있던데 침. 뭐 똥침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해서 어떤 무력감들, 냉소, 회의주의, 무력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선거 전에 뭐가 되느냐. 물론 뭐 선거라는 게 알 수 없는 거니까 제3지대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뭐 막성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양당의 구조가 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국힘 쪽에 대해서 뭐 왕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세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그 인물들 옛날 사람들 그 탱탱이
근데 그렇고 이제 제3지대가 되려면은 사실은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국힘이 아무리 그렇게 엉망이고 국민들이 실망하고는 있지만 정당과 그 조직과 이 사람들이 갖추어진 정당과 그냥 뛰어난 뭐 상징적인 인물 한두 명 나온 제3지대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제3지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지나고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적어도 그런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좀 그런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3지대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뭔가 유의미한 정치적인 성과를 내긴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은 선거 이후에는 뭔가 좀 열받았잖아요. 지금 이쪽에도 열받고 저쪽에도 열받았고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좀 에너지가 좀 있거든요. 이걸 좀 터트려줘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수민 씨가 네. 그 제7공화국 얘기를 하면서 뭐 다 김동연, 뭐 안철수, 심상정 거기다 이제 금태섭 해가지고 왜 나를 거기다 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저도 거기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제3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30% 정도의 사람들은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대에서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 30%를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30%라는 거를 중도층이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선거에 다가갈수록 이번에 그래도 민주당이 이겨야겠다거나 혹은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거나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까지 가게 되면은 중간에 남는 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말 그 후보를 내고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의미 있는 지지율을 남기는 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목소리를 내고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분명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을 짚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그 향후에 우리는 어떤 그릇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의당도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실망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밖에 녹색당이니 뭐 여러 가지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다 각자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또 티격태격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고 예. 그래서 뭔가 좀 큰 틀을 담아야 된다. 예. 이 큰 틀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좌우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예. 뭔가 좀 개혁적인 세력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재창당, 통합적인 어떤 재창당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시도가 예. 그때 그 통합진보당 만들어지기 그 전 즈음에 예. 유시민의 국참당 예. 거기랑 그 이정희 씨가 이렇게 결합되기 전에 이 국참당을 뺀 그 진보의 대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가 이게 국참당 들어와서 그 진보당 정의당 자체가 그런 또 깨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진보의 제3지대 전체가 하나의 그릇이 되는 그릇에 담겨지는 이런 구상들도 이미 너무 많은 동력들이 떨어져 있고 상처들도 그 안에 너무 깊고 그래서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것 하지만은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국민들이 예를 들어 그런 세력에 대해서 또 갖는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파주의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좀 네. 알아. 그다음 민주노총을 토대로 하라 그러는데 민주노총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렇죠. 분명하게 좀 얘기해주고 네. 라고 해서 그런 전제에서 만나서 그 제대로 된 좀 근대적인 시스템을 가진 그런 정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스스로 생각에는 약간 진보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걸 떠나서 합리주의를 일단 복원을 해야 돼요. 일단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 그러고 언제서부턴가 전부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유체이탈 합법하지 않습니까? 그거 박근혜도 그러고 문재인도 그러고 지금 후보들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쪽에서 하면 욕을 합니다. 저쪽에서 해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를 먼저 복원을 하고 그래서 양쪽 정치의 이 비합리성, 정근대성, 뭐 그 서로 친일판이 아닌 욕하는 거 이런 거를 배제하는 작업을 한번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진보와 보수가 건전하게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라는 것도 희생과 헌신이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진보건 보수건 가치가 있더라도 조금씩 접고 합리주의 복원하는데 이렇게 합심을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아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치에 의한 진영 논리라면 그나마 네. 이해해줄 만한 것도 있어요. 지금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가치도 아니죠. 가치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에요. 네. 그냥 이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권에 의한 진영, 패거리 문화 이런 게 너무 강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냐면 이 진보 쪽이 사실 그 옛날 운동권식의 진영 논리에 지금 확 함몰되어 있고 네. 그게 옛날에는 그 조직 보호에 건데 뭐 군부에 의한 탄압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합리적인 이유라도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자기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자기 반성들이 있어야 되고 냉철한 비판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객관화를 그렇죠. 자기 철저히 해야 객관화할 될 수 것 있는. 같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같은 거를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했으면 다 반대했을 거예요. 다 뭐 단식하고 난리가 그렇죠. 났을 텐데 뭐 농성하고 머리 그걸 밀고 막. 우리가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운동권의 그 위선과 네. 독선, 그 다음에 자기 환상들 네. 이런 것들을 좀 깨서 뭔가 좀 새로운 판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각 후보들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장동 사태가 났다. 네. 거기서 끝날 거냐?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럼 나라에서 땅 사는 건 옳으냐? 그다음에 너희들 국민들 네 아파트값 오르는 건 좋지. 어? 네 불로의 소득은 좋은데 남 불로소득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옳으냐? 나라가 LH 가지고 땅 장사하는 거지. 근데 민간에서 왜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 지금. 네. 그다음에 너도 하고 싶어 하잖아. 네. 그러면서 남의 거는 또 배 아파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말을 그대로 받는다고 쳐도 그러면 성남시에서 해가지고 수천억 이익 남기는 건 맞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정치 개혁일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내각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최소한 너희들 결선 투표제 얘기하고 네. 너희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 깨겠다고 너희들 약속해라라고 이제 몰아붙일 필요는 지금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을 확약을 받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한 거.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확약을 네. 받죠. 네. 그러려면 중도층을 최소한으로 뭉쳐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흩어지지 말고 뭉칩시다. 네. 뭉쳐서 그릇이 있어요, 뭉치죠. 아니 지금은 상상의 공동체로 가도 네. 상상의 공동체로. 상상의 공동체로 같은 가도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버팁시다. 네.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네, 버티십시다. 네, 버텨야 돼요. 예, 오늘 선후포럼 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그동안 이제 구독해주신 분이 10,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요?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 감사의 마디씩.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선후포럼 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